네, 안녕하세요. 자, 박태천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제 4회 기출문제 직상 1급 고급 노동시장론 1차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노동시장 그림인데 노동 공급 곡선이자 노동자들이 받고자 하는 임금 곡선이 우상향으로 나타나. 이 시장 노동 공급 곡선이고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위로 나타나죠. 이거는 좀 보기 힘든 노동시장,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 아니고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죠. 우리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이렇게 하잖아. 그냥 노동 공급 곡선, 노동 수요 곡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인데 노동공급선, 여기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되고 고용량이 결정된다. 이게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그림이죠. 근데 이런 그림은 한계요 소비용이 특히 노동 공급 곡선보다 위로 나타나는 이게 이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의 그림입니다. 수요 독점이라네. 수요 독점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을 나타내요. 그러면 수요 독점은 요게 이제 그 한계 수입 생산인데요.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한계 수입 생산인데, 혹은 뭐 기업은 또 완전 경쟁 기업이면 뭐 BMP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계 수입 생산 곡선이죠. 그럼 요거하고 이제 한계 요소 비용이 만나는 여기가 의사결정, 이윤극대와 의사결정 내리는 곳이고, 요 노동량은 I. 이때 임금은 여기 임금선이니까 노동 공급선이자 바로 임금선이니까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죠. A.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럼 이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서 노동시장의 쌍방 독점 형태로 된다고 할 때 노동조합이 이제 개입되가 임금을 올린단 말이에요.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임금은, 자,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이나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반드시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뭐 억지로 올라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여기가 임금이고 고용량이 여기인데, 이렇게 임금을 이제 최저임금이나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이렇게 고용량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인데, 근데 이제 수요 독점에는 우리가 결과는 잘 아시죠. 노조가 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설정하면은 한동안은 임금은 억지로 올라갑니다. 고용량이 늘거나 최소한 불변이 된다고 비었죠. 네. 그래서 요 임금 상승은 억지로 되는 거고, 그죠? 노조가 조직됐으니까 그 고용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임금 구간은. 그래서 임금을 어디까지 올리면 고용도 증가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이야기죠.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강제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고용이 증가되는 구간이거든요. 고용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임금 구간은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답은 뭐 AB 구간이라고 밖에 없기 때문에 AB 구간까지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AC 구간까지입니다. AC까지 올리더라도 고용은 줄지는 않고 원래보다는 늘거든요. 그러니까 AC 구간이 정답인데 보기에 AC 구간이 답이 없잖아요. AC 구간이라는 보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AB 구간만 답이 되는데, 왜 그리 되느냐면은 이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이 노동 공급 곡선, 임금 곡선이 저지되어 있는 임금 이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요 임금에서 요 고용되어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노조가 임금을 요까지 올린다 할까요? 요까지 AB 구간까지. 요걸 이제 마지노를 잡아가지고 요 임금 이하로는 일 안 한다. 이렇게 마지노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 영연자가 돼요. 요 밑으로는 임금이 내려가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노조가 강력하게 행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평으로 걸려버리고, 요거는 원래 이제 요거보다 임금이 높으면 노동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그럼 이러한 대한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한계 요소 비용이 요 임금 곡선이 일정하면 요 자체가 한계 요소 비용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원래로 돌아가니까 단절되고 원래 MFC로 돌아갑니다. MFC도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 게 MFC고 이 노란 게 AFC 평균 요소 비용 곡선, 노동 공급 곡선이자 임금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한계 수입 생산 곡선과 일치한 요 한계 요소 비용이 요 빨간 거거든요. 한계 요소 비용과 한계 수입 생산이 일치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윤극대예요. 이렇게 임금을 여기서 마지노를 걸어버리면 여기가 이윤극대니까 고용량은 K로 늘어나요. 오히려 늘어나고 임금은 억지로 올라간 거죠. B까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은 이제 요 AB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이제 AB 구간인데 원래 이제 C까지 올려도 고용은 늡니다. C까지 올려볼까요? 임금을 노조가 강력히 저항해 가지고 우리 임금 C 이하로는 일 안 한다 이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MFC가 이렇게 됩니다. MFC가. 요는 같아지고요. 여기는 단절되고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요 MFC하고 MRP가 만나는데 이윤극대가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고용량은 I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금은 억지로 C까지 올라가죠. 그래도 그거는 이제 고용량은 늘지는 않는데 불변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제 요까지 올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 BC 구간 중간에까지 올려볼까요? 임금을 이렇게 저지해버리면 노동 공급 곡선이자 임금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한계 요소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생산이 만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고용량이 벌써 늘잖아요. 이게 원래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여러분 이거 뭐 그림은 내가 참고로 설명드린 거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그 수요 독점 노동 시장의 균형이 원래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 노조가 개입하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릴 때 임금을 억지로 올려 나갈 때요. 고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요 선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임금을 착착 올리면 여기부터 임금을 착착 올려주면은 고용량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늘었다가 여기까지 늘었다가 여기까지 임금을 올리면 여기까지 최대한 고용이 늡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더 올리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쭉쭉 고용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C 구간까지 임금을 올리면요 원래 고용량으로 떨어집니다. 요거 이제 용수출 그려놨죠. 고용량이 이렇게 늘었다가 최대로까지 늘었다가 임금을 더 올려 나가면 요 선을 따라서 쭉 떨어져 가지고 C까지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요 고용량이 원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C 이상으로 올려버리면요 요 선을 따라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고용량이. 그러니까 원래보다 감소해야 됩니다. 요 용수출 보이죠? 여기서 임금을 쫙 올려 나갈 때 고용량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요 쫙 늘어났다가 최대한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가 원래로 돌아갔다가 요 C보다 더 올려버리면 요 선을 따라서 계속 고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용량이 I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늘다가 줄었다가 최대한 불변까지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뭐 우리가 주관식 시험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라 그런 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 비교해서요. 수요 독점은 요렇는데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은 임금을 올리면 무조건 고용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원래는 AC 구간까지인데 거기에 복이 없으니까 AB 구간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AC 구간은 답은 복이 없잖아요. AC 구간. AB 구간 요것만 답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61번, 그다음 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옳은 것은 우리 노동 수요 탄력 앞에서 한 풀어봤죠. 노동 수요 탄력 결정 요인 5개 있죠.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틀렸습니다. 수요 탄력성이고 총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율이 아니라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 그 다음 다른 요소로 이 노동 결합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그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적인데 그 다른 요소에
대체가 잘 되려면 다른 요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단기보다 장기라고 할수록 다 대체가 제일 잘 되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체 요소 수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한계 생산 체감이 느릴수록 탄력적이다. 5개 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5개 있다. 이 책에도 실력 다지기로 해놨습니다. 그 앞에 또 2019년도에 그 우리 해설에 보면 2019년도에 73번 문제에서 실력 다지기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은 4번. 이제 63번은 이제 보상적 임금, 이거 다 앞에서 푸른 적 있죠. 보상적 임금 격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해서요. 당연히 뭐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전출되면 임금이 더 받아야 되고, 물가 높은 데서 근무하면 임금을 더 받아야 되고, 비금전적 측면, 공무원인 거, 명예, 이제 권력, 권리, 지위 인정 이런 겁니다. 비금융 측면의 매력적인 일자리, 공무원 같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된다. 성별 임금 격차, 이거는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죠. 다른 그런 임금 격차 요인이죠. 이 성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4번은 이제 효율적 직장 이동. 직장을 이직하는 게 그 사용자 쪽에서나 노동자 쪽에서는 다 좋다.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효율적 직장 이동.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모든 이직은 노동자, 기업이 양자에게 상호 혜택을 제공.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입니다. 노동자한테도 이직을 하는 게 좋고, 자기 이제 더 맞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도 그 직무에 정확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쪽도 좋고, 그런 게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입니다. 그다음 노동자와 기업은 적재적소로 배치 상태를 위해 사직하거나 해고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금 수준은 사직률은 부이응할 주죠. 그러니까 사직률은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는 사직 잘 안 하잖아요. 임금이 높으면 사직을 안 하죠. 부이응하는데, 근데 해고율의 정의, 이게 틀렸어요. 해고율에도 부이응할 줍니다. 해고율에도. 여러분, 자칫하면 사용자 쪽은 임금이 높을수록 해고를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은 이 기업이 꼭 필요한 기업 특수적 숙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고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뭐 경기가 안 좋고 할 때 이 기업이 해고할 때는 그 기업 특수적 숙련과 관련 없는 단순 노무자, 임금이 좀 낮은 이런 근로자를 해고하지, 임금이 높은 이런 전문직이라든지 그 기업 특수적 상황에 숙련을 갖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은 해고하기 힘들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 해고해버리면 기업이 안 돌아가는데요. 다른 노동자, 그 기업에 딱 맞는 기술을 갖추어 있는 노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해고율도 임금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의 역할을,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그래서 여기 답이네. 3번. 뭐 이직을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입니다. 뭐 고리 이해하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섭의 형태 중에 이것도 앞에 우리 이제 실력 다지기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든가, 아니면 사용자 단체가 개별 노조와 교섭하든지, 이렇게 돼요. 이게 대각선 교섭이죠. 다대 1, 1대 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 단체, 산별 노조, 사용자 개인 사용자, 이렇게 하면 대각선 교섭입니다. 대각선 교섭. 이 교섭의 여러 가지 형태도 앞에 앞에도 한번 출제됐죠. 실력 다지기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66번에 요거 실업의 종류, 뭐 다음 중 정보의 일시적 분, 저거는 마찰 실업이죠. 탐색 실업, 마찰 실업. 2번. 너무 쉽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금 요것도 앞에 나온 적 있죠. 임금의 종류에서 고정임금이 아닌 거예요. 초과 근무수당 고정임금이 아니죠. 기준 외임금으로 고정임금이 아닙니다. 그 외에 가족, 직책, 기본급 이런 게 다 고정급입니다. 그 다음에 68번은 이제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가급여 있죠. 부가급여는 이제 주로 현물 형태로 나가는데,
이제 현금인 임금보다도 이제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좋아하는 이유들도 있고, 또 노동자 자체도 이제 부가급여를 현금인 임금보다는 현물인 임금을 부가급여를 좋아하는 이제 이유가 앞에 또 한번 기출된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실력 다지기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쪽에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아닌 것은 뭐 이제 세제 혜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가급여만큼 임금액이 감소하면 사용자에게 그만큼 조세와 보험료 부담, 사회보장 부담료 부담이 감소돼서 좋고, 정부가 임금에 의한 규제를 강화할 때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좋고, 이직률을 낮추어 각종 채용 및 훈련비를 제거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각종 부가급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게 다 이유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업은 노동자 보수 중에 부가급여를 증가시켜 현금급여는 임금이라고 봅니다. 이 현금급여를 감액하면 경제적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유는 다 같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임금을 주든 아니면 임금을 안 주고 부가급여를 주고, 이것도 비용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윤이 부가급여를 준다 해서 이윤이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그대로 불변이라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놀즈가 제시한 불가피한 파업, 이런 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레이놀즈가 제시한 불가피한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사람이 제시한 이제 이럴 때는 불가피한 파업이 필요하다,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노사 간 교섭 방법 그 자체가 문제일 때 맞고, 노동자 파업에 관한 즉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가질 때, 파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협상의 분위기가 전체 아니면 전무할 때, 요 세 가지가 그 레이놀즈가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측인 기업이 지불 능력이 부족할 때는 파업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데 꼭 파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도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임금을 못 주고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파업을 해야 된다. 파업해봐야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지불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뭐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업 대책, 여기도 실업 종류들이 있고 대책, 우리는 앞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죠. 실업 대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공근로 확대라든지 공공서비스 확충,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수요 부족 실업인 경기직 실업에 대한 확장 재정 정책들 아닙니까? 수요 확대책, 그거고, 그다음 직업훈련,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 실업, 비자발 실업 중에 아닌 그 구조적 실업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훈련, 고졸 채용 할당제, 이거는 실업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공평성 문제가 아니죠. 고졸이 잘 취업이 안 되니까 고졸 할당제를 주는, 그러면 고졸이 할당되고 고졸이 취업되면 그동안 대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취업을 못 하니까 공평성을 위한 그런 취업 제도지, 이거는 뭐 실업을 줄이는 대책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71번에 다음 중 노동 이동에 따르는 순이익, 내가 이제 이직을 하면은, 노동 이동을 내가 이직을 하면은 순이익의 현재 가치, 이를 계산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갔을 때 내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이직을 하잖아요. 근데 net present value, 순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직장을 옮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익적인 측면, 수익이라 합시다. 혜택, 다른 직장을 옮겼을 때 여러 가지 혜택, 그 다음 비용도 있을 거예요. 이제 비용을 빼면은 이제 순수익이죠. 그럼 이제 여기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옮겨가 이제 이거 할인을 하는데 1 플러스 할인율 1성. 그 다음 이건 이제 1년 뒤의 수익, 1년 뒤의 비용,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의 수익, 2년 뒤의 비용, 1 플러스 할인율의 2성. 이렇게 이제 현재 가치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순현재 가치를 크게 하는 요인은 이제 직장을 옮겼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수익이 커지든가, 비용은 요 마이너스니까 비용은 작아지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요 할인율은 이제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할인율은 분모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이게 NPV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공식만 봐도 이거는 분모가 있으니까 작아져야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기 위한 요인은 이게 새 직장과 과거 직장이 얻어지는 효용의 차이 요거죠. 효용, 혜택. 새로운 직장 갔을 때 얻어지는 그 효용의 차이, 혜택의 차이 요거고, 그 다음 새로운 직장에 일할 수 있으려 기대되는 기간, 또 기간이 요 길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기간이 딱 뭐 하나보다는 뭐 뒤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더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맞고. 할인율은 요인, 분모익히니까 할인율하고요. 이동 비용 있죠, 이동 비용. 이런 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동 비용이 많아지든지 할인율이 높아지면 NPV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은 틀렸고 기억 리얼이 이제 순수익의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억 리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만 딱 보고 이제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것도 할인율도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다음 기간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고요.